교육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하셨고 자타공이 대한민국의 리더이십니다. 김병수 교수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병준 교수님이십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우리 사회가 아주 급박하게 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뤄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예로 들기 위해서 몇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최근에 우리 사회에 화제가 됐던 그 책이 한 권 있죠. 그게 이제 지금 왼쪽에 보이는 The Absent Superpower라는 건데 한국말로는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이제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책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이 셰일 가스를 생산하면서부터 미국의 에너지 걱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에너지 걱정이 있을 때는 중동에서 경찰 노릇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중동의 질서를 유지하고 자기들의 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는데 셰일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생겼고 오히려 셰일 가스를 그것을 액화시켜서 오히려 유럽이나 어디로 수출할 정도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중동에 대한 관심이 이제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한 발 빼기 시작한다. 그럼 중동에서 미국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중동이라는 지역은 아시다시피 시아파, 수니파,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여러 갈등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언제든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동에서 특히 페르시아문 지역에서 그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가장 세계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다. 왜냐하면은 유럽은 어쨌든 러시아에서도 올 수도 있고 미국 것들 갖다 쓸 수 있는데 가장 석유 말하자면 그 수송 라인이 긴 그리고 중동에서 구하지 않으면 구하기가 힘든 한국과 일본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싼 가격에 사올 뿐만 아니라 사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일본은 하다못해 자기들 그 해군력이 있기 때문에 유조선을 보호하면서 나올 수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도 못한다. 우리의 해군력이 그만큼 강하지는 못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쉽게 그냥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야기 드릴 게 뭔가 하면 세계 밖으로 나갔던 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그 공장들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제조업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것은 KBS가 했던 그 미국의 부활이라는 거기에 나오는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다시 제조업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그러고 밑에 것은 어딘가 하면 동아일보 기사인데 이 보면은 해외에서 공장들이 다시 나갔던 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왜 들어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때문에 들어오는가 하면 트럼프가 공갈 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화가 됐지 않습니까? 기계 속에 기계가 뭔가 뭔 노릇을 하는가 하면 기술도 기계 안에 들어있고 사람도 기계 안에 들어있어요. 자동화 기계 한 대면은 뭐든지 생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데서나 생산해낼 수 있으면 생산기지가 어디로 옮기느냐. 옛날에는 기술이 필요하니까 한국에서 생산하고 싼 인력이 필요하니까 서남아, 동남아에서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젠 자동화가 되어 보니까 미국에서 다 생산하는 거예요. 왜 미국으로 가느냐? 소비 시장이 가까운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류 비용을 줄이더라도 줄이니까. 그 다음에 디자인 값이 싸고 에너지 가격이 싸고 하니까 그쪽에서 생산해버립니다. 수출로 입고 가고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여파를 미칠지 모릅니다. 앞으로 공장들은 다 어디로 가게 돼 있냐. 특히 수송비가 많이 드는 그런 제품에 대한 그 생산하는 공장들은 다 미국, 중국, 인도, 유럽 소비 시장에 가까운 쪽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팔아서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이 지금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또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인구도 줄고 있지만 세계 인구가 다 줄고 있어요.
이 인구 전문가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예측하는데 어떤 식의 예측이 있는가 하면 2020년, 2030년 이후는 인구가 이렇게 다운된다. 세계 인구가 20%, 30%가 줄어든다니. 지금 실제로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인구가 확 줄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전체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소비를 할 주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the end of a consumption-led society, consumption-led economy. 뭔 말인가 하면 소비 주도의 성장 내지는 소비 주도의 경제가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저소비 내지는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사회가 온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하나요. 이거는 인력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하겠죠. 기술이 발달하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위는 굉장한 전문 지식을 가진 아주 높은 지식과 기술을 가진 그런 인력입니다. 그런 인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인력의 인력 수요는 늘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급한 육체 노동이라든가 매뉴얼 레이버 같은 건 줄어들게 돼 있겠죠.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우리 사회의 인력 양성 구조가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여러분들께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우리가 이거 지금 자 에너지 위기 제가 하나 이야기 드렸어요. 그 다음에 고용 없는 성장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저 인구가 지금 어떻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 드렸어요. 수많은 문제 중에 극히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행정이 지금 이런 것을 따라가서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여러분들 보십니까? 그리고 이 국가가 이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못합니다.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국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는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많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국회는 기본적으로 국회라는 그 기구는 앉아서 이해관계와 신념과 모든 것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협상하고 싸우고 하는 그 기구입니다. 그 기구는 본질적으로 어떤 정책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 건을 가지고 한 달을 싸우고 두 달을 싸우고 석 달을 싸우고. 관료 조직은 어떻습니까? 관료 조직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조직입니까? 그렇게 못 움직이도록 디자인된 것이 관료 조직입니다. 그 관료를 규율하는 모든 것들이 법이 있고 영이 있고 무슨 지침이 있고 규칙이 있고 훈령이 있고 다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관료를 구속하는 일종의 지뢰로 존재를 합니다. 밟으면 터집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는 게 최고예요. 움직였다가 공연이 가서 말썽이 나면은 목이 날아갑니다. 좌천을 당합니다. 자기만 좌천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는 것 같아요. 다쳐요. 옆에서 적극적으로 뛰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말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뢰를 밟으면 같이 터져.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 표가 뭔가 하면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하도 답답해서 우리가 세본 겁니다. 뭘 세봤냐. 공무원 책상 위에서 출발한 법안이 행정부에서 한 바퀴 돌아서 대통령까지 다 결재를 마치고 국무회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로 보내서 그 국회에서 다시 입법 과정을 거쳐서 통과될 때까지 평균 시간이 얼마냐를 갖다가 세본 겁니다. 얼마나 세봤느냐? 3,300개, 거의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더니 얼마가 나오는입니까? 35개월이 나옵니다. 35개월. 35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평균. 그것도 국회를 통과한 것만, 중간에 죽은 것들 다 빼고, 아니면 걸려있는 것들 빼고. 여러분들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얼마인지, 계류된 지금 법안이 얼마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국회는 밀리고 일이 밀립니다. 지금 현재 지금 계류된 법안이 지금 16,000개, 15,000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부고 뭐고 다 내려. 그러니까 이런 의사결정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소비 사회가 온다? 아니면 수출에 엄청난 지금 그 어떤 수출 축소에 바람이 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다? 이것들 다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돌려주십시오. 하나 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가 생기니까 정치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치권이요. 어떻게 하면 이 구조를 우리가 바꿔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어떻게 넘어갈까 하고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급하니까 뭐 하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어차피 일을 못하고 비난을 받게 돼 있거든, 국민한테. 받게 돼 있으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하면은 서로 욕을 해요. 싸움을 합니다. 쟤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야당은 여당이 잘못해서 안 됐고 여당은 야당이 잘못해서 안 됐고 너희들이 발목 잡았잖아. 너희들이 못하게 했잖아. 너희들이 그따위로 하니까 그러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흠 잡아가지고 그 흠 하나 잡는 거 가지고 일 못하는 걸 다 커버합니다. 너 이거 했지. 너 신발끈 안 맸지. 너 뭐 했지. 매일같이 그 싸움입니다. 정치권은. 국가 그 사이에 뭐는 잊어버리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문제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도 그 문제는 어려우니까 눈에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가 하면 매일같이 멱살잡이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렇게 서로 싸움질 하는 걸로 가는가 하면 또 하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중영합주의로 갑니다. 대중들 인기 얻기 위해서 쇼하고 퍼포먼스하고 그 다음에 돈 뿌리고 그게 일입니다. 싸움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중영합주의로 가요. 가는 도중에 어떻게 돼버렸냐?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바로 앞에 닥쳐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쓰는가 하면 그 문제를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 씁니다. 세월호 터졌죠? 세월호 참사가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세월호 참사가 나왔으면은 그 뒤에 대한민국의 안전 문제는 완전히 달라져야죠. 세월호 참사를 겪었으면은 해양 안전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대한민국의 곳곳의 안전시설은 다 전부 다 점검해서 다 고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습니까? 안 해요. 여전히요, 위험한 배들이 20년 넘은 수령이 20년 넘은 배들이 여전히 다니고 있고 여전히 갑판이 쪼개지는 배들이 아직도 출항하고 있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세월호라는 문제를 적을 찌르는 무기로만 썼다고요. 당신 7시간 어디가 있었어? 당신 뭐 했어? 그때 해양수산부 공무원들 너들 뭐 했어?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 썼지 그 문제를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가 터졌어요. 어떻게 하면 부동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는 게 아니라 야당은 오냐 잘 됐다 그날부터 뭐 공격합니까? 너들 부동산 해결한다더니 왜 못해서 그날부터 이 부동산 문제를 상대를 찌르는 대통령 찌르고 문재인 대통령 찌르고 여당 찌르는 무기로 쓰는 거예요. 그럼 당신 답 있어? 당신 대안 있어? 대안 없어요.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문제가 닥치고 그걸로 사람이 죽고 그다음에 경제가 망가져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뭐 하는가 하면 상대를 욕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그다음에 뭔가 하면은 아까 것처럼 대중영합주의로 쇼하고 퍼포먼스하고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무능한 정부일수록 어디로 가느냐? 무능한 정부일수록 이렇게 갑니다. 쇼하고 퍼포먼스하고 돈 뿌리고 그러고 가죠. 로마의 황제들이 민심이 나쁘면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 시합을 시켰어요. 똑같은 겁니다. 로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에서는 검투사가 죽어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미래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우리 정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여기서 벗어났을까요? 이 구조 속에서 문재인 정부 이 구조에서 못 벗어나죠.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도 못 벗어나는데 이 정부는 더더욱 못 벗어나요. 왜 못 벗어나는지 압니까? 왜 못 벗어나느냐? 정말로 역량이 없는 정부예요. 진짜 역량이 뚝 떨어지는 정부예요.
얼마나 낮으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나 낮으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가져왔어요. 그리고 마치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 대단하게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ILO 국제노동기구가 2011년, 12년에 발표했던 웨이지 레드 이코노미, 소위 레이지 레드 그로스,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가져온 겁니다. 그 이름을. 그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것은요, 그건 경제정책도 아니고 성장정책도 아닙니다. 사실 성장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 제가 오늘 그 이야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은 거예요.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고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아요. 그거는 어디에인가 하면 내수경기 중심의 그런 사회.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적은 그런 사회, 고용이 많은 그런 사회에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정책이고 이게 성장정책이라고. 그건 성장정책 아니고요. 분배정책이고. 그것은 경제정책 아니라 사회정책입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경제정책과 성장정책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요. 그 잘못된 제도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 내부에서조차도 내부에서 누가 이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정책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념주의자들이 주도를 하니까 그 앞에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 결과가 어떻죠? 제가 이 이야기 다 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자리가 어떻고 성장률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오늘 다 시간이 없으면 못하죠.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경제와 관련돼서. 그게 뭔가 하면 이 유동성입니다. 제가 이거 한국은행에 오늘 아침에 그 경제통계 시스템 들어가서 제가 카피해서 온 겁니다. 유동성인데요. 박근혜 정부 끝날 때 유동성이 얼마였느냐 우리나라에. M1 기준 소위 협의통화 개념으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입니다. 그게 790조였습니다. 건국 이래 끝까지 쌓인 게 790조였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잘 못해가지고 많이 쌓였어요. 그런데 790조였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돌아서 지금 얼마냐? 2020년 7월 기준, 8월 기준으로 얼마인가 하면 1080조입니다. 300조가 늘어난 겁니다. 유동성이. 이대로 가면 유동성이 M1 기준 협의통화 개념으로 얼마가 늘어나는가 하면 미니멈 400조 내지는 450조, 500조가 늘어날 겁니다. 이 정부에. 780조였던 것이 이때까지 쌓여온 게 780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만 5년 되면 얼마가 늘어날 수 있는가 하면 400조, 450조, 500조가 늘어날 수가 있다고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돈이 어디가 있어야 될 돈입니까? 산업 쪽으로 흘러갔어야 될 돈들이에요. 산업 쪽으로. 왜 이렇게 쌓였을까요? 그나마 앞부분은요. 문재인 정부 여기 출범기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는 비교적 완만하죠. 올라가는 게 왜 완만한지 아십니까? 앞에 정부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 1년 반쯤 지나서 여기부터 나타나겠죠.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놓고서 경제를 갖다가 잘했느니 마느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저렇게 올라가냐고요? 돈이 산업으로 가고 공장으로 가고 어디로 가야 될 돈들이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안 가느냐? 완전한 실패입니다. 산업경제정책의 실패.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문제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동산 문제도 결국 이 유동성으로부터 촉발되는 건데 부동산 문제가 있다는 게 부동산 문제가 아니에요. 산업경제정책 전체가 실패한 겁니다. 완전히. 더 이야기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어떡한지 국민이 가가지고 기분 좋아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 풀고 쇼하고 퍼포먼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푼단 말이에요. 푸니까 어떻게 됐냐? 이렇게 돼버렸어요. 국가 지금 재정이 지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빚이 그냥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빚이. 이 정부 출발할 때에 우리가 그 빚이 국가 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37%, 36% 이랬던 것이 지금 4차 추경하고 난 다음에 44%까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심각한 게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경제정책만 엉망인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과 재정정책도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돈이 저렇게 많이 풀리고 그다음에 뿌릴 것 같으면 들어오는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입 부분에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죠. 그러고는 그 일부 인사들은 뭔가 하면 이런 돈 50번 100번 줘도 괜찮다. 괜찮기는 왜 뭐가 괜찮습니까? 그런 천박함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 재정을 갖다가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우리가 IMF 위기 때 IMF를 극복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국가 재정의 건전성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가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와도 거기서 우리가 방어하고 넘어갈 수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가진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정 건전성은. 이 소중한 자산을 갖다가 건드려 놓고서 50번 100번 지금도 막 뿌려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런 천박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개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개만.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이미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못 빠져.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문재인 정부만 욕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도 우리의 구조 내지는 그 안에서 좀 더 잘못된 정부지만 그 구조 안에서 탄생한 정부입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태어난다? 똑같은 정부가 태어납니다. 어느 쪽이 집권을 하든 똑같은 정부가 또 태어나서 또 똑같은 쇼하고 퍼포먼스 하게 돼 있어요. 또 서로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싸움하게 돼 있고 그 사이에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 손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국가가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만 욕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욕하면 시원하겠죠.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당이 무능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상대적 우월성을 가지고 선거도 이기고 표도 얻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돈 뿌리고 쇼하고 퍼포먼스하고 성공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불행의 늪에 빠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불행은요, 이 정부가 성공했다는 그 속에 돈 뿌려가지고 환심사고 매표행위하고 하는 그 속에 이미 불행이 그 속에 잉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행은 멀지 않았습니다. 곧 말하자면 그 모양을 드러내게 됩니다. 틀림없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압니다. 지금 이런 거 보십시오, 지금. 이런 트렌드가 뭘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보고 이야기하라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선 자유주의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주의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국회가 못하고 관료 조직이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못하게 돼 있는데 자꾸 국가가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국가가 해결도 못하는 국회와 해결도 못하는 관료 조직이 왜 우리 시민사회를 내리 그냥 칼 들고 회초리 들고 가르치려고 하고 매질하고 감독하고 집어넣고 그러냐.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하고의 제 싸움도 바로 그겁니다. 싸움이 아니라 서로 지금 견해가 다른 것도 그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더 말하자면 국가의 감독이나 이걸 더 해야 된다고 하고 저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국가가 기업 아무나 들어가가지고 배임죄로 잡아넣을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그 배임죄의 적용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이런 정도의 그 막대한 권한을 갖다 누리는 걸 그대로 두고 계속해서 규제 권한을 계속 더 강화하면 어쩌자는 이야기냐. 최소한 그런 거라도 좀 줄이면서 시장이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경제민주화라는 게 뭐냐. 단순히 경제민주화가 경제 주체들의 권한을 갖다가 평등하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국가 권력으로부터 경제 주체들이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도 경제민주화인데 왜 그런 부분은 이야기 안 하고 그런 부분은 도외시하고 계속해서 더 기업을 옥죄는 것들만 이야기를 하느냐는 이제 근 논쟁입니다 지금.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울 수 없을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서요.
왜 지방정부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계속 옥죄고 가서 권한 뺏고 그러고 있냐면 너는 뭘 잘하느냐는 거예요. 이러고 살면서 이러고 지내면서 뭘 잘못한다고 지방정부한테 권한 주면은 지방의 꼴을 봐라 말이야. 지방자치단체장 뭐를 봐라 하는데 처음에는 다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자기들이 못하는 거는 밑에서 연습이라도 하게 해주고 가서 연습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어차피 못하게 돼 있는 걸 자기들이 왜 권한을 쥐고 각 곳의 시장에 개입하고 지방정부를 갖다가 묻고 그러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자유주의적인 정신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물론 국가는 뭘 해줘야 되는가? 그래서 국가가 되도록이면은 엉뚱한 간섭하는 데서 좀 빠져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는 뭐 해야 되느냐? 국가는 정말 국가가 있어야 될 영역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의 영역이 어떤 거냐? 안보, 안전 챙기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사회 안전망 제대로 구축하고요. 우리 사회 안전망 지금 낮습니다. 사실 돈을 뿌려대는데요. 이 뿌려대는 거는 안전망 구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망 돈을 뿌려대면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 구축한다는 것을 무슨 돈 뿌려대는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퍼주기라고 그러잖아요. 퍼주기라고 그러는 인식이 나오는 순간에 사회 안전망 구축이나 제대로 된 복지는 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뿌리면 뿌릴수록 오히려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복지를 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기자.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우리 고민을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끊임없이 우리가 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과제를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제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하는 사람들 바빠서도 안 읽고 관료들도 바빠서도 안 읽습니다. 누가 읽느냐? 밖에서 읽어줘야 됩니다. 밖에서 있는 여러분들이 읽어줘야 되고 저도 읽고 해서 피터 자이한이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 누가 어땠더라. 그 다음에 뭐가 우리 사회엔 중요한 문제로 지금 등장하더라. 수많은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동개혁의 과제, 검찰개혁의 과제, 금융개혁의 과제 뭐 그것뿐입니까?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제가 쭉 나열해놨습니다. 제 글에 보면은. 수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이 과제들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어요. 근데 이 정치권이 자꾸 잊어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쉬운 거는 뭔가 그런 거 고민해봐야 표 안 되더라. 어떻게? 야, 저 사람 말이 흠집 있는 거 그거 잡아가지고 끄집어내서 저거 하나 낙마시키면 그게 표가 돼.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단 말이야. 돈 뿌리면 오히려 표가 되고. 그래서 밖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계속 던져줘야 됩니다.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에너지 문제 어떻게 할래? 금융개혁 어떻게 할래?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당포 같은 금융 그렇지 않습니까? 담보 잡고 돈 빌려주는 거 그런 건 누가 못합니까?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금융을 가지고 미래의 발목을 잡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노동개혁 이게 진짜 이 노조가 정말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목 잡고 있고 있는 거 그거 맞는 거냐? 그럼 이런 체계를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지? 이런 과제를 밖에서 계속해서 던져줘야지 된다. 이게 제가 두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는 가버넌스 구조나 우리의 권력 운영의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걸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끊임없이 정치개혁, 정당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요. 제1야당의 밭 아닙니까? 제1야당의 여기 핵 아닙니까? 제1야당의 이미지가 대구 경북의 정치적 이미지가 되고 있습니다. 좋거나 싫거나 대구 경북의 정치적 이미지를 갖다가 만드는 제1야당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그 정당이 보수 꼴통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대구 경북 사람들이 보수 꼴통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사람들은 경북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1야당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해주고 끊임없이 그 내부 개혁을 갖다가 요청해야 됩니다. 지금 잘못됐거든요. 정책 대안으로서 대안정당으로 서 있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있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잘못된 거죠. 뿐만 아닙니다. 정당으로서의 그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자유주의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려면
내가 품격을 갖추지 않고 내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품격을 갖추고 내가 덕성을 갖춰야지 내가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수 정당이 자유를 기반으로 하고 자유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정당인데 그렇다면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 품격을 요구해야 됩니다. 어떤 품격을 요구하냐? 말 점잖게 하고 이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가가지고 제1야당은 대구 시민들이 요청해야 됩니다. 경북도민들이 요청해야 돼요. 이 당은 최소한 병력 의무 안 하고 납세 의무 제대로 안 한 이런 사람 공천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당직 절대 못 맡게 해라. 뿐만 아닙니다. 가서 물론 특정한 지역에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 범법자들 이거는 이 정당에 발디디 놓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구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경북도민이 그렇게 요구하면은 제1야당은 그걸 받아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받아야죠. 왜? 제1야당의 이미지가 대구 시민과 경북도민의 이미지가 되고 있다고요. 요청할 권한이 있고 그 요청을 숙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내 민주화 같은 것도 요구해야 됩니다. 보수 정당의 기본이 뭡니까? 자유와 그다음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안 그렇거든. 늘 보면 지도자 중심이에요. 뭐든지 나오면은 전부 지도자 한마디 이야기하면은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고 뭐고 그 앞에 전부 가가지고 고개를 숙여요. 의원다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의원다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의원다움이 살아있어야 되죠. 그 사람이 자기의 공천권을 쥐고 있건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찍히면 찍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국회의원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알아줍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공천받겠다고 그 주변에 가가지고 공천권자의 그 잘못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 주변에 맴돌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뭔가 당내 권위주의가 생기고 당내 민주적 절차가 무너지고 그것이 결국 뭘 만드는가 하면은 제1야당의 지금 저렇게 위약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감시하십시오. 특히 대구 경북 쪽에서 나온 의원들이 그 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굴종하거나 해야 될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민주정당과 그다음에 대구 경북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든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떨어뜨리든가. 그렇게 해야지 대구 경북이 제대로 살아나고 우리 역사에서 다시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이야기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